저 미친 거지 새끼 당장 치워버려. 오늘 계약 늦으면 다 모가지인 줄 알아. 폭우가 쏟아지는 8차선 도로 한가운데 악취나는 꾀째째한 노숙자가 제 최고급 세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그 남자를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자비하게 패대기 쳤죠. 제가 짜증을 내며 차 창문을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재난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불과 10분 뒤 진입하려던 전방의 터널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끔찍한 뉴스였습니다. 저 하찮게 여겼던 거지가 제 목숨을 살려준 겁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바닥에 짓눌린 노숙자의 얼굴을 확인한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진흙탕에 짓눌린 그 얼굴은 제가 평생을 뼈저린 죄책감 속에 숨겨왔던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도대체 그는 왜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 제 목숨을 구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두꺼운 방음유리 너머로 쏟아지는 폭우가 차체를 쉴 새 없이 때리는 가운데 저는 뒷좌석의 가죽 시트에 몸을 묻고 품 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금박이 다 벗겨지고 유리에 장기스가 가득한 그 차가운 금속을 손끝으로 매만지자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뻐근해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수천억 대의 자산을 굴리는 대기업 회장이 되었지만 이 볼품없는 시계만 쥐면 어김없이 30년 전에 그 비참하고 잔인했던 과거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M&A 계약만 서명하시면 우리 그룹이 드디어 대한민국 재계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조수석에 앉은 이 비서가 두툼한 계약 서류를 뒤로 넘기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쪽 회장이 딴소리 안 하게 위약금 조항은 확실히 묶어뒀지? 네, 위약금을 3배로 늘려두었으니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좋아. 30년을 바닥에서 진흙탕 구르며 올라왔어. 이제 다 내 차지야. 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에 쥔 회중시계를 꽉 쥐자 30년 전 그날의 풍경이 젖은 유리창 위로 선명하게 겹쳐졌습니다. 내 치명적인 횡령 비리와 장부 조작 사건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뒤집어 쓰고 수갑을 차던 명식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명식아, 정말 미안하다. 형이 금방 변호사 써서 빼내줄게. 제가 경찰서 유치장 철창을 붙잡고 울먹이자 수갑을 찬 명식이가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덮어쥐었습니다. 형, 울지 마. 남자가 왜 질질 짜고 그래.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고 형이나 밥 잘 챙겨 먹고 몸조리 잘해. 내가 쓴 돈인데 네가 왜 덮었어. 내가 들어갈게. 형이 들어가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잖아. 형이 성공해야 나중에 나 호강시켜주지. 경찰차에 오르며 끝까지 저를 안심시키려던 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동생이 출소한 뒤거를 철저히 외면하고 모질게 버렸습니다. 제 알량한 권력과 돈을 지키기 위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늙어버린 것입니다. 김 기사, 속도 좀 더 못 내. 오늘 계약 시간에 늦으면 자네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 제가 과거의 죄책감을 떨쳐내려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자 앞좌석의 김 기사가 룸미러를 힐끗 보며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비가 너무 쏟아져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날씨 핑계대는 거야? 우면산 터널 진입로까지만 빨리 밟으란 말이야. 거기만 지나면 비 안 맞잖아. 제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쏘아붙이자 김 기사가 입을 굳게 다물고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컴컴한 터널 입구가 폭우 너머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기익.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소름 끼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세단이 요동치며 급정거를 했고 안전벨트가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며 제 상체가 앞쪽으로 거칠게 쏠렸습니다. 아, 김 기사. 미쳤어? 운전을 도대체 어떻게 배운 거야? 제가 뒷목을 부여잡고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지르자 김 기사가 운전대를 꽉 쥐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앞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어떤 미친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차를 막았습니다. 뭐라고? 클락션 울려서 당장 비키라고 해. 클락션을 울려도 비키지를 않고 본인만 쾅쾅 두드립니다. 제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창문 너머 앞 유리창 쪽을 노려보니 8차선 도로 한가운데 악취가 진동할 것 같은 꾀째째한 옷차림의 노숙자 한 명이 양팔을 벌린 채 우리 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점퍼를 뒤집어 쓴 그 노숙자는 비에 흠뻑 젖은 몸으로 차 앞범퍼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미친 듯이 차체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 미친 거지 새끼 당장 치워버려. 이 비서 뭐하고 있어? 제가 이빨을 드러내며 앞좌석을 발로 걷어차자 이 비서가 사색이 되어 다급히 무전기를 빼들었습니다. 경호팀, 뒷차에서 당장 내려서 저 노숙자 끌어내. 바닥에 패대기를 치든 어떻게 하든 당장 길 터. 이 비서의 고함이 무전기를 타고 넘어가자마자 뒤따라오던 검은색 벤 차량의 문이 열리며 덩치 큰 경호원 4명이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은 노숙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과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 나 달라고. 노숙자가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며 내 차의 앞유리를 향해 알 수 없는 손짓을 연신 해댔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은 그의 다리를 걸어 아스팔트 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노숙자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경호원들이 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그의 등과 팔을 잔인하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 폭력적인 광경을 보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회중시계를 주워 먼지를 털어내며 혀를 찼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새끼가 재수없게 차를 막고 지랄이야. 제가 창문을 아주 조금 내리고 경호원들에게 빨리 차에 타라고 소리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제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과 차 안의 라디오에서 동시에 뼈를 깎는 듯 날카로운 재난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긴급 재난 속보입니다. 방금 전 엄청난 폭우로 인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여 우면산 터널 입구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라디오 앵커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차 안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어놓자 이 비서와 김 기사가 동시에 헉하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현재 터널 내부에 진입해 있던 수십 대의 차량이 수만 톤의 토사와 콘크리트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 붕괴 위험이 매우 높아 접근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 터널 우리가 불과 10초 뒤에 진입하려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 비서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을 떨어가며 스마트폰 화면을 켜자 거대한 산이 무너져 내려 터널 입구 자체를 흔적도 없이 덮어버린 지옥 같은 현장 사진이 제 눈동자에 꽂혔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1분만 일찍 도착했어도. 네, 회장님. 저 거지 노숙자가 차를 막아서지 않았다면 저희는 지금 저 흙더미에 깔려 형체도 없이 짓눌려 죽었을 겁니다.
수천억의 돈도 대기업 회장이라는 권력도 자연의 거대한 재앙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끔찍한 현실 감각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제가 저 노숙자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빗물 번진 시야 너머로 경호원들이 노숙자를 바닥에 거칠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대장의 굵은 무릎이 노숙자의 등을 강하게 압박하는 순간 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던 노숙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며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번개가 내리치며 어두운 도로 위를 하얗게 밝히는 그 짧은 찰나, 진흙과 빗물로 엉망이 된 그 노숙자의 얼굴이 제 시야에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초점을 잃고 겁에 질려 파르르 떨리는 눈동자, 그리고 얼굴 절반을 흉측하게 덮고 있는 거대한 화학 흉터. 수십 년의 거리 생활로 너무나 망가져버린 모습이었지만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이목구비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30년 전 나를 대신해 감옥이라는 지옥에 들어갔던 내 하나뿐인 핏줄, 그리고 내가 철저히 버리고 외면했던 친동생 명식이었습니다. 명식아. 제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모기만 한 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장 저 문을 열고 나가 동생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본능이 온몸을 지배했고, 저는 주름진 손으로 차문 손잡이를 미친 듯이 당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발을 내딛기도 전에 도로 위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안 했어요. 우리 형 안 그랬어요. 내가 다 했어요. 명식이가 눈을 하얗게 뒤집으며 짐승이 도살당할 때 내는 것 같은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덩치 큰 경호원들에게 꺾인 채 차가운 바닥에 짓눌린 상황이 과거 감옥에서 견뎌야 했던 끔찍한 고문 트라우마를 발작처럼 깨워버린 것입니다. 이 미친 거지 새끼가 미쳤나? 극도의 공포에 질린 명식이가 자신을 누르던 경호원 대장의 팔뚝을 사정없이 물어뜯었고, 경호원 대장이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팔을 놓치고 나자빠졌습니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명식이가 미꾸라지처럼 결박에서 빠져나와 빗속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겁에 질려 도망치는 불쌍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안 돼. 멈춰. 당장 그 손 놓고 내 동생 잡지 못해. 제가 비명을 지르며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완전히 뛰쳐나갔습니다. 최고급 정장이 진흙 탕물에 젖어 무거운 걸레짝처럼 변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명식이가 도망친 방향을 향해 다리를 절뚝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명식아, 형이야. 내 형이 여기 있단 말이야. 제가 피를 토하듯 동생의 이름을 불렀지만 요란하게 몰려드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에 제 목소리는 무참히 묻히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횡단보도 위로 대피하는 수백 명의 인파와 수많은 우산들 사이로 명식의 낡은 점퍼 자락이 연기처럼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빗물이 발목까지 고인 도로 한가운데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이라는 사회적 체면도 잊은 채 저는 바닥을 두 주먹으로 피가 나도록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30년 만에 기적처럼 내 목숨을 구해주며 나타난 동생을 내 더러운 오만함으로 또다시 잃어버렸다는 끔찍한 절망감이 시커먼 파도처럼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회장실로 돌아온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사설 탐정업체와 비서실의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여 터널 앞 교차로 주변의 CCTV 영상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어두운 뒷골목으로 사라지는 명식의 뒷모습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텅 빈 회장실의 대형 모니터 불빛만이 어두운 방안을 파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젖은 정장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화면 속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화면 안에는 다리를 몹시 절뚝거리며 어두운 교차로 뒷골목으로 사라지는 명식의 뒷모습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옷부터 갈아입으십시오. 감기 드십니다. 이 비서가 마른 수건을 들고 뛰어들어오며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저는 수건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치워. 지금 내 몸이 문제야? 당장 이 보안 카메라 영상 더 확대해봐. 명식이가 어느 골목으로 들어갔는지 똑똑히 찾아내란 말이야. 제가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지르자 이 비서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과 사설 탐정업체에 영상을 모두 넘겼습니다.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전단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전단지? 고작 전단지 가지고 언제 찾아? 내 개인 자산 100억 원을 현상금으로 걸어. 전국 어디든 명식이를 찾아내는 사람한테 100억을 준다고 당장 방송국에 뿌려. 100억 원이요?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100억 원은 너무 큰 금액입니다. 이사회에서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이 비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만류하자 저는 이 비서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이사회? 그딴 쓰레기 같은 놈들이 내 돈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오늘 터널 무너진 거 못 봤어? 명식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뼈가루도 못 찾았어. 내 목숨값이야. 당장 시행해. 제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이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 속 명식의 뒷모습을 보며 제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짝하는 파열음이 조용한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5년 전에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명식이가 낡은 점퍼 차림으로 제 회사 1층 현관에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경호원들을 시켜 명식이를 매몰차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형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던 동생을 저는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돌아서 버렸습니다. 제 성공에 걸림돌이 될까봐 핏줄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렸던 그날의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미친 듯이 쥐어뜯었습니다. 명식아, 내가 미쳤었어. 이 몹쓸 형을 용서해라. 제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사이 문이 열리며 이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의 전단지 속 인물과 똑같이 생긴 화상 흉터가 있는 노숙자가 있답니다. 뭐라고? 당장 차 대기시켜. 저는 구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복도를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서울역에 도착한 저는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곧바로 어두운 지하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와 습한 공기 속에서 수많은 노숙자들이 종이 상자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명식아, 강명식, 어디 있어?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지하도를 헤집고 다니자 잠을 자던 노숙자들이 신경질을 내며 일어났습니다. 어떤 미친 노인네가 새벽부터 남의 안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한 노숙자가 빈 병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보받은 구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두운 구석 기둥 옆에 얼굴을 푹 숙이고 웅크려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낡고 더러운 점퍼와 덥수룩한 머리 그리고 얼굴 측면에 붉게 달아오른 화상 흉터까지 명식이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명식아,
형이 왔다. 형이 널 찾으러 왔어. 제가 눈물을 쏟아내며 남자의 어깨를 확 돌려 세웠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뭡니까 당신? 왜 사람 몸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대고 그래요? 남자가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흉터의 위치만 비슷할 뿐 이목구비는 명식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명식이가 아니야. 제가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자 남자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수없게 진짜 돈이나 몇 푼 주고 가든가. 사람 단잠 다 깨워놓고 진짜.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과 노숙자들이 저를 둘러싸고 구경거리로 삼으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찢어지는 가슴의 고통 앞에서는 어떤 수치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사람들 봅니다. 이 비서가 달려와 저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바닥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명식이가 아니야. 명식이가 없단 말이야. 터널 앞에서 분명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도대체 어디로 숨은 거야? 가까스로 진정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고 밤낮 없이 거리만 헤매고 다녔습니다. 제보가 들어오는 곳이라면 빈민가든 쓰레기 매립장이든 최고급 세단을 타고 달려가 진흙탕을 뒹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장실 낀 의자에 쓰러져 수액을 맞고 있는 제게 이 비서가 잔뜩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회장님, 큰아드님과 부사장님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 지금 내가 동생 찾느라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지들이 감히 이사회를 열어? 제가 팔에 꽂힌 수액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리며 소리쳤습니다. 팔등에서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노숙자를 찾겠다고 회사 경영을 내팽개치고 100억 원이나 현상금을 거신 일 때문에 주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큰아드님께서 회장님 건강 상태를 핑계로 해임안을 상정하려고 하십니다. 이 비서가 불안한 눈빛으로 결제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놈들. 이 회사가 누구 피와 살로 만들어진 건데 내 뒤통수를 쳐? 명식이가 내 대신 감옥에서 썩을 때 지들은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고 자란 놈들이야. 당장 그놈들 회장실로 끌고 와. 제가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던지며 포효하자 옆에 있던 주치의가 다급히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지금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이대로 무리하시면 정말 심장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비켜. 내 동생 찾기 전엔 절대 못 죽어. 전단지 다발 챙겨. 오늘 밤에도 나갈 거야. 제가 주치의를 강하게 밀쳐내고 피 묻은 소매를 걷어붙이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호원들도 물리치고 홀로 전단지를 품에 안은 채 서울의 낡은 뒷골목을 정처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비 맞으며 도망치던 명식이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골목을 꺾어 걷던 중 코끝에 달콤하고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주 오래된 낡은 간판의 빵집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단팥빵이 진열장 너머로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형제가 너무나 가난했을 때 명식이가 세상에서 제일 먹고 싶어 하던 것이 바로 저 단팥빵이었습니다. 형아, 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 빵 매일매일 사서
형아 입에 쏙 넣어줄 거야. 입가에 팥 앙금을 잔뜩 묻히고 해맑게 웃던 어린 명식의 얼굴이 빵집 유리창 위로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눈시울을 붉히며 빵집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려던 그때였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빵집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 덥수룩한 머리, 그리고 추위에 덜덜 떨며 움츠린 좁고 가여운 어깨, 터널 앞에서 제 차를 막아섰던 바로 그 뒷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명식아, 제가 횡단보도에 빨간불도 보지 못한 채 미친 듯이 도로 한가운데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빵앙!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음식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제 앞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노인네야, 눈 뒀다 뭐해요? 미쳤어요. 배달원이 험악한 욕설을 퍼부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오토바이 앞바퀴가 제 무릎을 스치듯 비껴나갔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거친 아스팔트 바닥으로 사정없이 나동그라졌습니다. 바지 무릎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다리에서 피나요.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놀라 제 주변으로 모여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절한 손길들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비켜. 다들 비키란 말이야. 내 동생 놓쳐. 제가 피나는 무릎을 부여잡고 절뚝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너갔을 때 모퉁이에 웅크려 있던 남자는 이미 좁고 어두운 골목길 안쪽으로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명식아, 제발 멈춰. 형이 잘못했어. 형 얼굴 한 번만 보고 가. 저는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암흑천지였습니다. 헉헉 강명식, 대답 좀 해봐. 형이야. 벽을 더듬으며 막다른 골목 끝까지 도달한 저는 주변을 미친 듯이 두리번거렸습니다. 쓰레기통이 뒤집혀 있고 낡은 빈 상자들만 널브러져 있을 뿐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야옹. 뒤집힌 쓰레기통 안에서 불쑥 튀어나온 들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낡은 담벼락 위로 훌쩍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골목 안에는 남자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본 그 뒷모습이 정말 명식이가 맞는지 아니면 지독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만들어낸 불쌍한 환영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쓰레기 더미 옆 아스팔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무릎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동생을 영원히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절망감이 시커먼 구렁텅이처럼 저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명식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내 눈앞에 한 번만 다시 나타나다오. 제가 텅 빈 골목길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통곡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양복 안주머니에서 날카로운 휴대폰 벨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무참히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빨리 회사로 오셔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명식이 찾았어? 그게 아니라 20년 전 명식 씨가 감옥에서 출소했을 때 그분을 직접 모시고 있었다는 한 남자가 지금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당장 갈 테니까 그놈 절대 못 가게 무조건 붙잡아둬.
저는 피나는 다리를 이끌고 미친 듯이 골목길을 빠져나가 도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끊어졌던 동생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드디어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피가 엉겨붙은 찢어진 바짓단을 끌며 저는 숨을 헐떡인 채 제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넓은 회장실 한가운데 위치한 고급 가죽 소파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껴안은 50살 남짓의 낯선 사내가 몹시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흙투성이가 된 구두를 신고 바닥을 쿵쿵 울리며 다가가자 사내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사내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명함을 내밀었지만 저는 그 명함을 손등으로 거칠게 쳐냈습니다. 네가 20년 전 출소한 내 동생을 데리고 있었다는 그놈이야? 명식이는 어디 있어? 당장 말해. 제가 다짜고짜 박철민의 멱살을 쥐고 흔들자 곁에 있던 이 비서가 놀라 제 팔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박철민은 구겨진 셔츠 깃을 매만지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더니 불쌍한 사람을 보는 듯한 끈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잔말 말고 명식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나 대란 말이야. 제가 주먹을 불끈 쥐며 위협하자 박철민이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어제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놓치셨던 그 노숙자가 명식 씨가 맞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확신에 찬 대답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제 내 차를 막아섰던 그 불쌍하고 남루한 뒷모습이 정말 내 동생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미칠 듯한 후회가 다시금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명식 씨를 제 친동생처럼 거두어 먹이고 입히며 보살펴왔습니다. 박철민이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명식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잖아. 제가 피가 맺힌 눈으로 소리치자 박철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방에서 주섬주섬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경호원들을 피해 미친 듯이 비탈길을 도망치던 명식 씨가 인근 교차로에서 그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숨을 헉 들이마시며 박철민의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무영고자 병동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워낙 출혈이 심해서 오늘 새벽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박철민의 입에서 나온 사망이라는 단어가 제 고막을 날카롭게 찢고 들어와 온몸의 피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제 넓은 책상 위로 오늘 날짜와 강명식이라는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적힌 사망진단서를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지만 눈앞이 하얗게 흐려져 글씨를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제 내 눈앞에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내 차를 막고 서 있었는데 죽다니. 저도 황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찰이 유가족을 찾지 못해 제가 보호자 자격으로 시신을 거두어 오늘 아침 급하게 화장을 마쳤습니다. 박철민이 가방 깊은 곳에서 조잡한 꽃무늬 자수가 놓인 낡은 보자기에 쌓인 작고 둥근 유골함을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명시가 안 돼, 명시가. 유골함을 끌어안은 저는 회장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내며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어제 눈앞에서 동생을 알아보고도 그 손을 재빨리 붙잡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수천억의 재산과 대기업 회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동생의 차가운 뼈가루 앞에서는 한낱 휴지 조각보다 못하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또 널 버려서 네가 죽은 거야, 명식아. 이 몹쓸 형을 데려가고 네가 살아나야 해. 제가 숨이 넘어갈 듯 통곡하며 피눈물을 쏟아내자 박철민이 제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위로하는 척 제 어깨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명식 씨를 잃어 가슴이 찢어지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를 꺼내 바닥에 흩어놓으며 조심스럽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명식 씨 병원비와 생활비로 진 빚이 산더미 같습니다. 어젯밤 응급실 수술비와 오늘 아침 유골을 수습한 장례 비용까지 합치면 박철민이 말끝을 흐리며 제 눈치를 힐끗 살피더니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명식 씨가 살아생전 회장님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동생분 가는 길 편안하게 해주실 겸 제게 그동안의 수고비로 합의금 30억 원만 주시면 이 유골함을 조용히 넘겨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저는 그 알량한 돈 몇 푼이 전혀 아깝지 않았기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금고를 여러 백지 수표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30억이든 100억이든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우리 명식이 뼈가루만 내게 줘. 돈은 다 가져가란 말이야. 제가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수표에 막 금액을 적으려 펜을 들이미는 순간이었습니다. 유골함을 꽉 끌어안고 있던 제 손끝에 보자기에 수놓아진 조잡하고 엉성한 꽃무늬 자수의 거친 촉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번뜩이는 강렬한 위화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명식이의 낡은 이불과 옷가지에 정성껏 수놓아 주셨던 고유의 매화꽃 문양은 아주 작고 정교한 방식이었습니다. 명식이는 어머니가 남긴 그 자수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겨 단 한 번도 남의 손에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자기의 자수는 크기도 제멋대로인데다 실밥이 엉망으로 튀어나온 시장통 싸구려 기성품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수표에 서명하던 펜을 멈추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박철민의 얼굴을 뚫어지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슬픈 척 연기하며 눈물을 짜내던 그의 눈꼬리에는 막대한 돈을 거머쥐게 되었다는 탐욕스럽고 비열한 미소가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표에서 손을 거두고 펜을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서명 안 하십니까? 박철민이 당황하며 다급하게 묻자 저는 억지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짓누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손이 떨려 글씨를 쓸 수가 없네. 비서실장 불러서 회사법인 도장 가져오라고 할 테니 잠깐만 기다리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안쪽의 개인 휴게실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휴게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떨리는 눈물을 닦아내고 곧바로 제 개인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하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호팀장, 지금 내 방에 있는 박철민이라는 놈 최근 행적 낱낱이 뒷조사해. 그리고 책상 위에 있는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이랑 어젯밤 교차로 뺑소니, 사고 접수 내역 당장 샅샅이 뒤져서 10분 안에 보고해. 전화를 끄는 저는 문틈 사이로 밖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박철민은 제가 없는 사이 회장실의 비싼 황금 장식품들을 만지작거리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동생의 소중한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그 악마 같은 모습에 제 속에서
거대한 분노가 화라산처럼 끌어올랐습니다. 불과 40분 뒤 휴게실 뒷문으로 은밀하게 들어온 경호팀장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서류철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알아보니 저 박철민이라는 자는 동대문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악질 사기꾼입니다. 20년 전 명식 씨가 출소했을 때 나온 국가보상금을 모조리 가로채고 명식 씨를 길거리로 내몬 장본인입니다. 경호팀장의 보고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 도장이 위조된 완벽한 가짜 문서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서울 시내 어느 교차로에서도 뺑소니, 사망사고는 접수된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저 유골함은 저 안에 든 건 뭐야? 근처 야산에서 떠돌던 동물뼈를 태워서 갈아 만든 가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명식 씨가 최근까지 변두리 재래시장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정보원들의 확실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명식이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 아직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기적 같은 희망이 엄청난 분노와 함께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경호팀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휴게실 문을 부서져라 열어젖히며 회장실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수표를 가져온 줄 알고 환하게 웃으며 일어서던 박철민의 목덜미를 저는 단숨에 낚아채어 책상 위로 사정없이 패대기 쳤습니다. 아,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박철민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자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짜 유골함을 바닥에 집어 던져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야. 감히 내 동생 목숨값으로 사기를 쳐? 짐승 뼈다귀를 내 동생이라고 속여. 제가 박철민의 뺨을 번갈아 내리치며 포효하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와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당장 이 새끼 경찰에 넘겨서 평생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 그리고 당장 차 대기시켜. 재래시장으로 간다. 살아있는 동생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제 가슴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뜨겁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유골함 사건이 있은 지 이틀 뒤 저는 경호팀이 확보한 명식의 최근 동선인 변두리 재래시장 골목을 직접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와 참기름 냄새가 뒤섞인 좁은 시장통 안에서 저는 며칠 밤을 새워 푹 쉬어버린 목소리로 상인들에게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얼굴 못 보셨습니까? 며칠 전까지 이 근처를 맴돌던 제 하나뿐인 동생입니다. 제가 허리를 굽히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귀찮다는 듯한 손뿌리침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시장통에 밥 얻어먹으러 오는 노숙자가 한둘이어야 알지. 장사 방해되니까 저리 좀 비켜요. 야채가게 주인이 퉁명스럽게 소리치며 파리를 쫓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나서려 했지만 저는 그들을 제지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을 버린 천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니 상인들의 괄시조차 달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헤매던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40년째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아주 허름한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간판의 글씨조차 다 지워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구수한 돼지뼈 끓이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서 와요. 몇 명이요? 커다란 가마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국자를 적고 있던 조말순 할머니가 저를 보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전단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장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이 사람 얼굴 한쪽을 크게 대인 이 불쌍한 사람 못 보셨습니까? 제가 간절한 눈빛으로 묻자 할머니가 팔을 썰던 칼을 멈추고 전단지 속 명식이의 사진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찰나 저는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심상치 않은 떨림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분명히 포착했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이 흠칫하며 허공에서 굳어지는 듯 했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난 모르는 사람이요. 사람 찾으려면 경찰서를 가야지 왜 남의 장사하는 데 와서 이래? 허이, 가슈. 할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저를 내쫓으려 하며 다시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떨리던 눈동자에서 희망을 보았기에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고급 맞춤 정장 바지에 시장통에 시커먼 기름때가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당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뒤따라 들어온 이 비서가 놀라 제 팔을 잡아 끌었지만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바닥에 엎드려 할머니의 낡은 앙치마 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사진 속 얼굴을 아신다면 제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제가 30년 전에 내 손으로 내다버린 제 핏줄입니다. 제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피눈물을 쏟아내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이 늙은이 명줄 줄이려고 왜 이래. 당장 일어나지 못해. 제가 천벌을 받을 놈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제 대신 감옥까지 다녀온 동생을 모질게 쫓아냈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도리를 깨닫고 동생을 찾으려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할머니, 제발 이 몹쓸 형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명식이 행방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바닥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처럼 통곡하자 굳게 닫혀있던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제 오열을 묵묵히 내려다보던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마솥에 불을 줄였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핏줄이 무섭긴 무섭네. 며칠 전부터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불쌍한 놈을 찾길래 또 나쁜 놈들이 그놈 잡아다 해코지하려는 줄 알고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 할머니의 그 말에 저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며 할머니는 젖은 수건에 손을 닦고 주방 안쪽 깊숙한 찬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겹겹이 쌓인 그릇들을 치우고 그 뒤에서 기름때가 까맣게 묻은 아주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그 바보 같은 놈이 길을 잃고 시장을 헤맬 때 내가 불쌍해서 국밥 한 그릇 말아먹였는데 그때 흘리고 간 수첩이요. 한번 펴봐. 저는 숨을 헐떡이며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탁자 위의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사가 부스러질 것 같은 수첩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삐뚤빼뚤한 어린아이 같은 글씨체로 수첩의 모든 페이지에는 오직 저를 향한 처절한 그리움만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아 보고 싶다. 형아 미안해. 우리 형아 회사 앞. 비가 오면 우리 형아 우산 씌워줘야 해. 아, 명식아 내 동생아. 수백 페이지를 가득 채운 그 바보 같은 글귀들을 보며 저는 식당이 떠나가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도 명식이는 매일 밤 이 좁고 어두운 수첩 속에 저를 향한 그리움을 꾹꾹 눌러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 곳곳에는 명식이가 흘린 눈물 자국이 얼룩져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놈이
아침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높은 건물만 보면 자기 형아 회사라면서 양복 입은 사람들 뒤를 그렇게 졸졸 쫓아다녔어. 누가 돌을 던져도 실실 웃으면서 형아만 찾았다고. 할머니가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명식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제가 할머니의 거친 두 손을 부여잡고 애원하자 할머니가 제 손을 따뜻하게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저기 산등성이 넘어 철거를 앞둔 달동네 빈집의 거처를 마련해서 자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그놈이 우리 가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자기 머리를 미친 듯이 쥐어뜯으면서 비명을 지르더라고. 비명을요? 그래. 아주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우리 형아가 위험해. 우리 형아 다쳐. 이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빗속으로 냅다 뛰쳐나가 버렸어. 그 뒤로는 내내 코빼기도 안 보이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이 울리는 듯한 강렬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터널 앞에서 제 고급 세단을 막아섰던 그 행동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식이는 치매와 지적 장애의 그림자 속에서도 본능적인 핏줄의 직감으로 제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느끼고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내 동생, 내 하나뿐인 동생. 제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쏟자 할머니가 제 등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자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여. 산동네 철거촌이 내일 모레면 포크레인으로 다 밀어버린다는데 빨리 가서 그놈 찾아와야지. 저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할머니, 제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우리 명식이 굶어 죽지 않게 밥 먹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동생을 찾아 다시 이곳에 와서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국밥을 함께 먹겠습니다. 제가 허리를 굽혀 깊이 인사를 한 뒤 식당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뜨거운 생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비서, 당장 비서실에 연락해서 산동네 철거촌 주변으로 우리 인력 1000명, 아니 2000명 쫙 깔아.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샅샅이 뒤져. 늦은 밤 저는 경호원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손전등 하나만을 손에 쥔 채 스산한 산동네 철거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붉은색 라카로 철거라는 두 글자가 집집마다 흉측하게 칠해져 있었고 가로등조차 모두 깨져버린 골목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길이 미끄럽고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저희가 먼저 올라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비서가 제 앞을 막아서며 간곡하게 말렸지만 저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비켜. 내 동생이 저 어두운 곳에 혼자 웅크리고 있어. 형인 내가 직접 내 발로 걸어 올라가서 찾아야 해. 저는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계단을 숨 가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에 피가 나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와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골목을 맴돌 뿐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은 동네였습니다. 철거촌의 가장 높은 곳, 거미줄처럼 얽힌 좁은 골목을 이리저리 헤매던 제 발걸음이 무너져가는 슬레이트 지붕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평상 위를 비추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그 자리에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추위에 덜덜 떨며 무릎을 모아 앉고 웅크린 채 남루한 점퍼를 뒤집어 쓴 작고 처연한 그림자 하나가 손전등의 둥근 불빛 안으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의 둥근 불빛이 덜덜 떨리며 어두운 평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철거라는 글씨가 흉측하게 칠해진 슬레이트 지붕 아래 낡은 점퍼를 뒤집어 쓴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는 작고 남루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차마 걸음을 떼지 못하고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린 채 그 처연한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명씨가 제 입술 사이로 쇳소리 같은 갈라진 목소리가 힘겹게 새어나왔습니다. 제 부름이 닿았는지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추위에 떨고 있던 남자가 움찔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너머로 드러난 얼굴은 시커먼 숯검정과 진흙이 가득 묻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흐릿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한쪽 뺨을 기괴하게 덮고 있는 붉은 화상 흉터와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사이로 보이는 이목구비는 30년 전 제 곁을 떠났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틀림없는 제 하나뿐인 핏줄이자 제가 잔인하게 버렸던 동생 명식이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손전등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한 걸음 다가가자 명식이가 겁에 질린 짐승처럼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안 훔쳤어요. 진짜 안 훔쳤어요. 명식이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덜덜 떨며 애원하는 모습에 제 가슴은 날카로운 톱에 베이는 듯한 참혹한 고통으로 물들었습니다. 명식아, 나야. 내 형이야. 형이 널 데리러 왔어. 제가 다가가 명식이의 좁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30년 만에 제 손끝에 닿은 동생의 어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앙상하고 차가웠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명식이가 머리를 감싸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리더니 흐릿한 눈동자로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치매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운 눈빛이었지만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아, 명식이의 입에서 나온 아주 작은 부름에 제 가슴속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식이는 제 최고급 맞춤 정장과 주름진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무언가를 다급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찌그러지고 구겨진 낡은 캔 커피 하나를 소중하게 꺼내 제 쪽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형아, 배고프지? 형아, 밥 안 먹었지? 이거 내가 형아 주려고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거야. 엄청 단 거야. 형아, 빨리 먹어. 그것은 제가 아주 오래전 우리 형제가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절에 시장통에서 즐겨 마시던 바로 그 상표의 캔 커피였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도 형의 끼니를 걱정하며 그 차갑고 더러운 쓰레기통을 뒤져 찾아낸 커피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맑게 웃으며 저에게 구겨진 캔 커피를 들이미는 동생의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물과 진흙으로 뒤덮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명식이의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아, 명식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저는 동생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시장통이 떠나가라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참아왔던 죄책감과 뼈저린 후회가 뜨거운 눈물이 되어 제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숨이 넘어가도록 울부짖자 명식이가 오히려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형아, 왜 울어? 커피가 맛이 없어? 형아, 울지 마. 내가 내일 더 맛있는 빵 주워올게. 울지 마. 명식이는 자신의 더러운 소매로 제 정장에 묻은 흙을 털어내려 애쓰더니 거칠고 흉터투성이인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이 다 빠져버린 그 거친 손길이 제 뺨을 쓰다듬을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네가 나 대신 감옥에 갔는데 내가 널 버렸어. 널 이 지옥 구덩이에 처박아 두고 나 혼자 호의호식했어. 명식아, 이 몹쓸 형을 죽여다오. 제발 나를 때리고 욕해. 제가 명식이의 거친 손을 제 뺨에 비비며 수천 번, 수만 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명식이는 여전히 실실 웃으며 제 눈물만 닦아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두운 골목길 아래에서 수많은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뒤늦게 산동네로 뛰어 올라온 이 비서와 수십 명의 덩치 큰 경호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헐떡이는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날이 너무 춥습니다. 이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와 제 어깨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명식이를 양쪽에서 부축하려 손을 뻗는 순간 명식이가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른 듯 기겁하며 평상구석으로 몸을 웅크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잡지 마. 안 갈 거야.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호원들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다들 내 동생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가만두지 않겠어. 다 물러서. 제 호통에 경호원들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다시 무릎을 굽히고 명식이에게 다가가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명식아, 무서워하지 마.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아니야. 형이 다 쫓아낼게. 자, 어서 형 등에 업혀. 이제 우리 진짜 집으로 가는 거야. 제가 넓은 등을 내어주며 웅크리자 명식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다 조심스럽게 제 등 위로 몸을 포겠습니다. 명식이의 두 팔이 제 목을 감싸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터져 나오는 눈물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제 등에 엎인 동생의 몸은 마치 바짝 마른 나뭇가지처럼 아니 바람에 날아갈 깃털처럼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30대에 건장했던 청년이 수십 년의 노숙과 고통 속에서 피와 살이 다 깎여나가 어린아이의 무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명식이를 등에 업은 채 가파른 산동네 계단을 직접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길이 미끄럽습니다. 저희가 업겠습니다. 이 비서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뒤를 졸졸 따라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켜.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내 동생이야. 내 발로 끝까지 데려갈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무너진 계단을 밟고 내려올 때마다 제 등에 닿는 명식이의 미약한 숨결이 저를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산동네 아래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마이바흐 세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명식이를 부드러운 가죽 시트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차 안의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명식이의 몸을 감싸자 명식이는 안도한 듯 스르르 두 눈을 감았습니다. 김 기사, 당장 서울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으로 가. VIP 특실 제일 좋은 곳으로 비워두라고 당장 연락해. 제가 차에 올라타 명식이의 차가운 손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흙탕물로 엉망이 된 제 정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내 전 재산을 다 태워서라도
이 불쌍한 내 동생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의료진이 환자용 침대를 끌고 나와 명식이를 싣고 곧바로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시트 위에 누운 동생의 얼굴에서 시커먼 때를 물수건으로 직접 닦아내며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따뜻한 병실 안에서 규칙적으로 새어나오는 동생의 숨소리가 제게는 천국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밝은 햇살이 스며들 때쯤이었습니다. 명식이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던 제게 밖에서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원장님께서 급히 회장님을 뵙고자 하십니다. 이 비서의 굳은 표정에 저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억누르며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원장실 안에는 대학병원의 최고 주치의와 병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엑스레이 사진과 종합검진 결과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자마자 주치의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동생분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치의의 입에서 나온 그 서늘한 한마디에 제 심장은 어젯밤 찾았던 희망의 꼭대기에서 가장 끔찍한 절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치의의 무거운 입술이 천천히 열리자 원장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쥐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명식 씨의 간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십수년이 넘는 가혹한 거리 생활과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해 급성 간부전이 발병했습니다. 무엇보다 간 내부에 자리 잡은 거대한 종양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어서 당장이라도 터지기 직전인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주치의가 엑스레이 사진의 시커먼 부분을 가리키며 덧붙인 설명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장 며칠 내로 건강한 간을 이식받지 못하면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30년 만에 쓰레기 더미 속에서 기적처럼 되찾은 내 하나뿐인 동생을 다시 잃어야 한다는 끔찍한 현실에 제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료실의 무거운 참나무 책상을 양손으로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커피잔과 서류들이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놀란 병원장과 주치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살려내. 내 전 재산을 병원에 다 기부해서라도 무조건 우리 명식이 살려내란 말이야. 대한민국 최고라는 의사놈들이 환자 하나 못 살린다는 게 말이 돼. 제가 핏대를 세우며 포효하자 주치의가 창백해진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차트를 주워들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가족의 생체 간이식뿐입니다. 하지만 명식 씨의 혈육이라고는 회장님뿐이신데 회장님 연세가 이미 70을 넘기셨습니다. 지금 회장님의 연세와 건강 상태로 간이식 수술을 강행하신다면 수술대 위에서 회장님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이 대수야. 30년 전에 내 동생이 내 대신 감옥에서 피를 토할 때 나는 밖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어. 내 간을 전부 다 떼어내도 좋으니까 당장 수술실 잡아. 제가 주치의의 하얀 가운 자락을 꽉 틀어쥐고 미친 듯이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주치의가 강력하게 수술을 반대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옆에 있던 간호사의 책상에서 수술 동의서를 강제로 빼앗아 제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낸 뒤 서명란에 붉은 지장을 사정없이 찍어버렸습니다.
제가 수술대 위에서 죽어도 병원 측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피의 맹세였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원장실 밖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자 복도 끝에서 구둣발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친자식들인 큰아들과 둘째 딸 그리고 저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험악한 표정을 짓고 VIP 병동으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여기서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큰아들이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풀어헤치며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 뒤로 따라온 이사회 임원들도 저를 향해 불만 가득한 눈빛을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레기 같은 노숙자 하나 주워다가 동생이라고 감싸고 도는 바람에 우리 그룹 주가가 오늘 하루만 하한가를 쳤습니다. 이사회가 주도해서 내일 아침 아버지를 회장직에서 강제 해임하고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한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고요. 뭐라고?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주주총회를 열어? 제가 큰아들의 뺨을 매섭게 노려보며 이빨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병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명식이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렸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미친 삼촌 때문에 후계 구도가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제발 노망난 짓 그만하시고 저 노숙자는 당장 사람 없는 외딴 정신병원에 쳐넣어 버리세요. 핏줄을 향해 서슴없이 내뱉는 그 패륜적인 폭언에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부를 당연한 듯 누리고 살았으면서도 정작 자기 삼촌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는 주식과 돈 타령만 늘어놓는 이 인면수심의 괴물들이 바로 제가 키워낸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내놈들이 지금 누구 피를 빨아먹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똑똑히 알려주마. 제가 서늘한 분노를 내뿜으며 낮게 읊조리자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이 비서와 경호원들이 긴장한 채 다가왔습니다. 경호팀,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당장 바닥에 처박고 병원 밖으로 끌어내버려. 내 앞길을 막는 자는 내 핏줄이라도 절대 용서치 않겠다. 제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큰아들과 임원들의 팔을 거칠게 뒤로 꺾었습니다. 이거나, 아버지, 내일 주주총회에서 회장직에서 쫓겨나면 끝인 줄 아세요. 큰아들이 발버둥 치며 악을 썼지만 경호원들은 그들을 질질 끌고 병동 밖으로 무자비하게 내쫓아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침을 한번 뱉고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마디마디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명식이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아으극. 명식이는 극심한 간부전의 통증으로 배를 움켜쥐고 병상에서 굴러떨어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식은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고통을 참아내려는 그 처절한 모습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내려앉았습니다. 명식아. 제가 놀라 달려가 명식이의 몸을 안아 올리려 하자 바닥을 기며 신음하던 명식이가 제 얼굴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통증을 숨기려 했습니다. 명식이는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얼굴을 억지로 펴고 제 소매를 붙잡으며 바보처럼 헤헤 하고 실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형아, 나 하나도 안 아파. 그냥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야. 형아, 울지 마.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명식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허공을 향해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님, 우리 형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형아 밥 굶지 않게 해주시고, 나 대신 우리 형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는 아파도 괜찮으니까 우리 형아만 지켜주세요. 명식이의 그 순수하고 눈물겨운 기도 소리가 조용한 병실 안에 울려 퍼지자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잃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동생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은 30년 전에도 저를 위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으면서 목숨이 끊어져 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형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늘을 향해 우리 형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명식의 모습을 본 저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필코 이 아이를 살려내겠다고 다짐하며 이 비서를 병실 안으로 다급히 불러들였습니다. 이 비서, 당장 변호인단 호출해. 내일 아침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내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할 처분 서류와 그 쓰레기 같은 임원놈들 비자금 장부 전부 챙겨서 검찰 수사팀 대기시켜. 내일 아침 내 손으로 그놈들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테니까. 긴급 주주총회가 열린 당일 오전, 하늘은 언제 폭우가 쏟아졌냐는 듯 눈이 시리도록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명식이의 간이식 수술을 불과 단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의 환자복을 벗어 던지고 옷장에 걸려있던 옷 중 가장 권위 있고 위압감이 느껴지는 짙은 검은색 맞춤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30년 동안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적들을 짓밟았던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검찰 특수부 수사팀이 총회장 건물 지하주차장에 완벽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서가 두툼한 서류 가방을 굳게 쥐며 비장한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수십 명의 정예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회사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형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에 마련된 긴급 주주총회장 안은 아침부터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회장직에서 몰아내고 그룹의 경영권을 통째로 차지할 생각에 들뜬 제 큰아들과 둘째 딸, 그리고 탐욕스러운 이사회 임원들은 벌써 승리를 확신한 듯 서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쾅! 굳게 닫혀있던 총회장의 거대한 양문형 떡갈나무 문이 경호원들의 손에 의해 거칠게 열어젖혀졌습니다. 장내를 울리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일순간에 뚝 끊어지며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가로 쏠렸습니다. 저는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을 양옆으로 거느리고 단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울리는 제 구둣발 소리만이 거대한 총회장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 아버지, 아니, 회장님께서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지금 병원에 누워 계셔야 할 분이. 제 큰아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샴페인 잔을 덜덜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곁에 섰던 이사회 임원들도 제 압도적인 기세에 짓눌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내 회사야. 내 목을 치겠다는 자리에 내가 빠져서야 쓰나. 저는 핏기가 가신 큰아들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곧장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장내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주주 여러분, 저기 앉아있는 제 자식놈들과 이사회 임원들은 제가 정신이 나간 노숙자를 동생으로 착각하여 회사 경영을 팽개쳤다는 이유로 저를 해임하려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고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폭탄 선언에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큰아들과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몰래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서가 건넨 두툼한 서류 봉투의 끈을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물러난다고 해서 너희 같은 쓰레기들에게 이 회사를 넘겨줄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다. 제가 마이크가 찢어질 듯 고함을 지르며 봉투 안에 있던 수백 장의 서류 다발을 허공을 향해 사정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단상 아래로 흩날려 떨어졌습니다. 여기 흩뿌려진 서류들이 뭔지 똑똑히 봐라. 내 큰아들 놈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빼돌린 수백억 원의 비자금 장부. 그리고 둘째 딸년과 이사회 임원놈들이 결탁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명백한 증거들이다.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큰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임원들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고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지금 헛것을 보시는 겁니다. 큰아들이 바닥을 기며 악을 썼지만 저는 턱짓으로 총회장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들어와. 제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총회장 뒷문이 열리고 제가 미리 신고해둔 수십 명의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파란색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무서운 기세로 들이닥쳤습니다. 김영수 부사장, 강태준 전무, 당신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아래로 달려들어 큰아들과 딸 그리고 임원들의 양손에 은색 수갑을 차갑게 채워버렸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 짐승처럼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옥에만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수갑을 찬 큰아들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더러운 손을 구둣발로 거칠게 차내며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내 삼촌은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평생을 바보로 살았다. 너희들이 호의호식하며 누린 그 돈이 다 내 삼촌의 피와 살점이었어. 그런데 감히 은혜도 모르고 내 삼촌을 정신병원에 쳐넣으려 해? 짐승만도 못한 놈들, 평생 감방 구석에서 썩어라. 저는 발악하며 끌려가는 자식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남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 강태수는 오늘부로 제 평생의 피땀으로 일군 개인 지분과 전 재산의 90%를 사회에 전액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억울하게 출소한 사람들과 거리의 노숙자들의 자활을 돕는 명식재단을 설립하는데 전액 기부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장내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배신자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가장 통쾌한 정의를 실현한 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내리며 홀가분한 표정으로 총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의 사슬이 비로소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재산을 내려놓은 저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 가장 편안한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술 대기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제 옆 침대에는 명식이가 수술복을 입은 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명식이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누워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아, 나 무서워. 여기 너무 추워. 저기 뾰족한 가위 든 사람들이 자꾸 나 잡아갈 것 같아. 명식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제 쪽을 바라보며 칭얼거렸습니다. 저는 명식이의 불안한 눈동자를 깊게 응시하며 평생 가슴 밑바닥에 참아왔던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명식아, 아무 걱정 마. 형이 내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야. 네가 터널 앞에서 목숨 걸고 이 형을 살려줬잖아. 이제는 형이 널 살릴 차례야. 내 피, 내 살 다 떼어줘서라도 우리 명식이 안 아프게 해줄게. 제 말에 명식이는 무언가를 온전히 이해한 듯 흐릿했던 눈빛이 맑아지며 제 손을 더욱 꽉 쥐어왔습니다. 응, 우리 형아가 옆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형아, 나 코 자고 일어나면 단팥빵 사줄 거야? 그럼 단팥빵 100개, 1000개 사줄게. 그러니까 푹 자고 일어나야 해. 곧이어 간호사가 마취제를 투여하기 시작했고 명식이의 눈꺼풀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저 역시 차가운 수술실 조명 아래서 마취제에 취해가는 동안 과거 우리가 가난하지만 서로 부둥켜 안고 행복하게 웃었던 고향 바닷가의 푸른 파도를 떠올렸습니다. 제 생에 가장 평온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저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술은 장장 15시간에 걸친 지독한 혈투였습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저는 뼈와 살이 갈라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주치의의 우려대로 이른이 넘은 고령의 나이 탓에 수술 중간에 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심정지의 위기가 찾아와 수술실 전체에 날카로운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으면 명식이를 못 살려. 내 동생 살려야 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제 심장은 오직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지독한 집념 하나만으로 다시금 쿵쾅거리며 기적처럼 뛰어올랐습니다. 의료진들의 필사적인 사투 끝에 제 간의 절반이 명식이의 몸속으로 무사히 이식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눈이 부신 하얀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귓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목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제 시선이 닿은 바로 옆 침대, 수많은 링거줄을 달고 누워있는 명식이가 보였습니다. 창백했던 명식이의 뺨에는 옅은 혈색이 돌고 있었고 흉곽은 아주 편안하고 규칙적인 숨을 쉬며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명식이의 생명 유지장치 모니터에 떠오른 안정적인 수치를 확인한 순간 제 두 눈에서는 뜨거운 안도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명식아, 내 동생아 살았구나. 제가 입모양으로만 간신히 소리를 내며 흐느끼고 있을 때 마취에서 덜 깬 줄 알았던 명식이의 고개가 미세하게 제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식이의 눈이 천천히 떠지더니 눈물범벅이 된 저를 보며 산소호흡기 너머로 희미하지만 가장 찬란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끔찍했던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저 역시 마주 웃어주려는 찰나 명식이의 심박수를 나타내던 모니터에서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삐익! 모니터의 붉은 숫자가 미친 듯이 요동치며 떨어졌고 명식이가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요. 우리 명식이가 숨을 안 쉬어요. 제가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손을 뻗었지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다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오는 모습만이 제 흐려지는 시야 속으로 잔인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중환자실을 가득 채웠던 끔찍한 경고음은 다행히 수술 직후 가래가 기도를 일시적으로 막아 발생한 호흡 저하 때문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다급히 뛰어들어와 명식이의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주입하자 미친 듯이 요동치던 모니터의 붉은 숫자는 이내 평온한 초록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다시 규칙적인 숨을 내쉬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후에야 저는 비로소 남은 힘을 모두 내려놓고 깊고 긴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치열했던 수술로부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코끝을 다정하게 간지리는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평생을 걸쳤던 대기업 회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완전히 벗어 던진 저는 명식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우리의 고향에 소박한 흙집을 지어 정착했습니다. 형아, 상추싹이 또 이만큼이나 자랐어. 내가 어제 물을 듬뿍 줘서 그런가 봐. 마당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텃밭에서 노란색 플라스틱 물뿌리개를 들고 흙장난을 치던 명식이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입던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맞춤 정장 대신 헐렁한 몸빼바지에 밀짚 모자를 눌러 쓴 저는 호미를 내려놓고 허리를 쭉 펴며 명식이를 마주보았습니다. 우리 명식이가 정성껏 돌보니까 상추들이 아주 쑥쑥 크는구나. 오늘 저녁에는 이 상추 뜯어서 삼겹살 구워 먹을까? 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명식이가 신이 나서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간이식 수술 이후 명식이의 간 기능은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맑은 바닷바람과 제 지극한 보살핌 덕분인지 수십 년간 동생을 갉아먹던 끔찍한 트라우마 증상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발작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제법 논리적인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 탐욕스럽고 차가웠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저는 이제 명식이의 새끼 식사를 직접 챙기며 동네 장터에서 이웃 할아버지들과 막걸리를 나누는 평범한 노인으로 완벽히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냄새 좋다. 우리 강 회장님, 이제 아주 촌사람 다 되셨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형제를 보러 서울에서 먼 길을 내려오시는 조말순 할머니가 양손 무겁게 보따리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오셨어. 할머니 내가 짐 들어줄게. 명식이가 물뿌리개를 내팽개치고 쪼르르 달려가 할머니의 보따리를 덥석 받아들었습니다. 저 역시 밀짚 모자를 벗어 던지고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몸만 오시라니까 또 뭘 이렇게 잔뜩 싸들고 오셨습니까? 제가 할머니의 거친 두 손을 꼭 맞잡으며 반갑게 인사하자 할머니가 제 등을 다정하게 토닥이셨습니다. 우리 명식이가 내 국밥 아니면 밥을 두 그릇씩 안 먹는다는데 어찌 빈손으로 와. 핏물 쫙 뺀 돼지뼈랑 고기 듬뿍 가져왔으니까 가마솥에 불이나 지피슈. 그날 오후 저희 세 사람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가마솥에서 펄펄 끓여낸 진한 돼지국밥을 땀을 뻘뻘 흘리며 나누어 먹었습니다. 형아, 이 고기 진짜 부드럽다. 형아 먼저 하나 먹어봐. 명식이가 숟가락에 두툼한 고기 한 점을 올려 제 입가로 내밀었습니다. 제가 그 고기를 받아 먹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조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참말로 하늘이 도왔지. 그 비바람 치던 날
이 녀석이 냅다 뛰쳐나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두 사람 이렇게 마주 앉아 밥 먹는 거 보니까 이제 나도 죽어도 여한이 없네. 조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먹먹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식당과 그 기름때 묻은 수첩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엇갈린 채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조할머니가 방에서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우리 형제는 소화도 시킬 겸 천천히 걸어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눈부시게 부서지고 있었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한없이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래사장을 나란히 걷던 중 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식아, 형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 1년 전에 터널이 무너졌던 날 말이야. 제가 바다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지막이 입을 열자 앞서가며 예쁜 조가비를 줍던 명식이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네가 내 차를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형은 죽었을 거야. 그런데 형이 그날 죽을 뻔했던 그 끔찍한 위기가 오히려 내 평생의 가장 큰 보물인 너를 되찾게 해준 신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제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백하자 명식이는 제 마음을 온전히 다 안다는 듯 다가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명식이의 손에는 방금 전 모래밭에서 주운 둥글고 반짝이는 하얀 조약돌 하나가 쥐어 있었습니다. 형아, 이거 받아. 바다에서 제일 예쁜 돌멩이야. 명식이가 제 손바닥 위에 그 하얀 조약돌을 꾹 쥐어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내가 형아 지켜줄게. 이제 우리 안 헤어질 거니까 형아도 울면 안 돼. 알았지? 명식이의 그 따뜻하고 순수한 진심이 제 온몸의 핏줄을 타고 흐르며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녹여버렸습니다. 저는 그 어떤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 값지고 소중한 조약돌을 주머니에 깊숙이 챙겨 넣으며 명식이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명식이가 준 거니까 형이 평생 소중하게 간직할게. 땅거미가 짙게 깔릴 무렵 우리 형제는 마당의 낡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어깨를 맞댄 채 말없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살랑이는 밤바람이 제 셔츠 깃을 스치고 지나갈 때 저는 셔츠 위로 제 심장 바로 옆에 길게 패인 수술 흉터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제 피와 살을 떼어내어 동생을 살려낸 그 흉터가 오늘따라 기분 좋게 간질거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제 삶이 비로소 완전한 제자리를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천억의 돈도 남들이 우러러보는 명예나 권력도 지금 제 옆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동생의 따뜻한 체온과는 감히 바꿀 수 없는 한낱 먼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30년 전 명식이가 감옥에 가기 직전 제게 쥐어주었던 그 낡은 회중시계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의 태엽을 다시 감자 시계는 째깍째깍 경쾌한 소리를 내며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식아, 내일은 우리 장터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단팥빵 잔뜩 사올까? 제 물음에 명식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환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단팥빵 10개 사서 조할머니도 드리고 우리 둘이 다 먹자. 서로에게 기대어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나누어 마시며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는 완벽하고 눈부신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와 파도 소리가 하나 되어 우리의 밤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거칠지만 가장 따뜻한 내 동생 명식이의 손을 아주 꽉 마주 잡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30년이라는 뼈저린 후회의 시간을 지나 결국 기적처럼 서로를 다시 품에 안은 두 형제의 사연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수천억 원의 재산과 높은 권력도 곁에서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동생의 따뜻한 체온 앞에서는 한낱 먼지 같은 것이라는 회장님의 깨달음이 참으로 짙은 여운을 남깁니다. 혹시 우리도 성공과 돈을 쫓아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정작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핏줄과 이웃의 정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뒤돌아보게 되네요. 오늘 밤에는 쑥스럽더라도 내 가족 그리고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고마운 분들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먼저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